아들이 그리워하는 건 이 엄마일까 아니면 이 집일까? 새벽 4시 나는 또 잠에서 깼다. 70이 넘은 몸이지만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아졌다.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끓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20살 청년이던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박혀있는 사진. 이제 35이 된 그 아이는 5년째 해외에서 일한다며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다. 처음 1년은 그래도 안부 전화라도 있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요. 그 말을 믿었다. 내 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언젠가는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2년째부터는 전화가 뜸해지더니 3년째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다. 명절에 안부 메시지 하나 없고 생일날에도 조용했다. 이 집에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결혼해서 나간 후 이 집은 점점 커 보였다. 450년 전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집. 그때는 작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나 하나 살기에도 너무 넓어 보였다. 동네 이웃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을 따라 이사를 갔다. 나만 혼자 남아서 텅 빈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집 앞을 비춰줄 뿐이었다. 가끔 택배 아저씨나 전기검 침원 아저씨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며칠씩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낼 때가 많았으니까. 그런 어느 날이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서 있는 건 내 아들이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 살이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 내 아들이 드디어 엄마가 그리워서 찾아온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소리인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왔어? 밥은 먹었니? 엄마가 얼른 뭐라도 해줄게. 부엌으로 뛰어가려는 나를 아들이 잡았다. 엄마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면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도 많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아니야, 엄마는 건강해. 동네도 안전하고. 엄마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이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혼자서 뭔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이 계속 말을 이었다. 집을 팔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제가 해외에서 번 돈으로 더 좋은 곳에 같이 살 수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과 드디어 같이 살 수 있다니. 정말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물론이에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모셔야죠.
그 말에 마음이 녹았다. 내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어서 엄마 생각을 하는구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집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매물을 올리고 몇 번의 협상을 거쳐 집이 팔렸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아들과 함께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다. 집을 정리하면서 나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의 결혼 사진, 손수 만든 자수 작품들.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새로운 집에서도 계속 간직할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짐은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새로 사드릴게요라고 했지만 나는 몰래 소중한 것들을 챙겼다. 아들네 집은 생각보다 작았다. 아파트 투룸이었는데 며느리와 손자 하나가 있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웃으며 반겨줬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웃음이 어색하고 말투도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며느리였는데 그때는 좀 더 따뜻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어색할 수도 있지. 첫 한 달은 그나마 괜찮았다. 며느리도 나름 신경 써주는 것 같았고 아들도 가끔 안부를 물었다. 손자와 놀아주는 재미도 쏠쏠했다. 역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좋구나 싶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저녁에는 방문을 일찍 닫아버렸다.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어머니는 쉬세요라고 하면서도 표정은 싫다는 티를 팍팍 냈다. 아들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은 요즘 또 출장이 많다며 집에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며느리가 아들이 없을 때를 노려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생활비 좀 내주셔야겠어요. 나는 당황했다. 아들이 해외에서 번 돈으로 같이 산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활비라니. 아들이 생활비는 자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에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들도 힘들어해요. 어머니 집 판 돈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생활비 내세요. 집 판 돈은 아들에게 맡겨뒀다. 아들이 더 좋은 곳에 집을 사겠다고 해서 맡긴 거였는데 그걸로 생활비를 내라니.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 말로는 아들도 힘들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얼마나 내면 되니? 한 달에 80만 원 정도요. 8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달을 생활비를 냈다.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마치 돈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다.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며느리가 폭탄 발언을 했다. 어머니 더 이상은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갑자기 왜?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시면서 얹혀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이 너무 좁아서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생활비를 제대로 못 낸다니. 2달 동안 160만 원을 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그리고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손자에게 뭘 잘못했다는 건지. 그럼 아들과 상의해보자. 아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면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5년 만에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해놓고 이제는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물어봤다. 아들아, 엄마가 있으면 정말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도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가정도 챙겨야 하고. 엄마까지 모시기에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럼 왜 집을 팔라고 했던 건가? 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일단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고시원이나 작은 원룸이라도. 고시원? 원룸? 평생 집 한 채에서 살던 내가 이제 고시원에서 살라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들의 속삭이는 소리.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결국 일주일 후 나는 짐을 꾸려서 아들네 집을 나왔다. 떠날 때 아들은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지만 그 미안함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의문이었다. 며느리는 대놓고 시원하다는 표정이었다. 갈 곳이 없던 나는 결국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 박 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박 언니는 나보다 3살 많은 분으로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니까 같이 살자고 해주셨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게 비참했다. 박 언니는 내 사정을 듣더니 화를 내셨다. 아니, 집까지 팔게 해놓고서 쫓아낸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도 억울했지만 내 아들을 나쁘게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박 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너 혹시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어? 등기부등본? 그게 뭐야? 집 매매할 때 나오는 서류 말이야. 누가 샀는지 언제 샀는지 다 나와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알아서 다 처리한다고 해서 서류 같은 건 자세히 보지 않았다. 일단 확인해 보자. 뭔가 이상해. 박 언니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왔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다. 집의 매수자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며느리 김혜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아들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이네? 박 언니도 당황하셨다. 아니, 이상하다. 아들이 산 거 아니었어?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들이 집을 산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샀다고? 그럼 집 판 돈은 어디로 간 건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박 언니가 동네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며느리가 최근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 달이나. 그 시기는 내가 아들네 집에서 쫓겨날 무렵이었다. 해외여행? 혼자? 응,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그러는데 며느리가 자랑하더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고. 뭔가 이상했다. 나를 쫓아내고 나서 바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리고 아들은 어디 있었던 건가?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왔다. 동네 사람 중에 해외에 사는 친척이 있는 분이 우연히 내 아들을 봤다는 것이었다. 김씨, 내 아들 결혼했지? 또? 네? 무슨 소리세요? 아니, 내 조카가 그러는데 내 아들이 외국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렸다더라. 조카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정말 기절할 뻔했다. 분명히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외국인 여자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해 보였다.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한 2달 전쯤. 조카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나를 찾아온 것, 집을 팔라고 한 것,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나를 쫓아낸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아들은 이미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의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긴 다음 쓸모없어진 시어머니를 버린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평생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내 아들은 이미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나를 이용해서 돈만 챙기고 버렸다. 다음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국 시간으로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들아, 내가 다시 결혼했다는 게 사실이니?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또 다른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설명하기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게 복잡한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인생이 있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아들의 인생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 건가? 그럼 엄마 집을 팔게 한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구나. 그건 며느리가 집을 샀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넌 이미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으면서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그 말이 끝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나는 며느리에게도 연락해 봤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니 나 같은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박 언니는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계속 속고 살았으면 어쩔 뻔해서.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허무한 적은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아들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집도 없고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평생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는 정말 혼자였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들이 크면 효자가 될 거라고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여보, 난 어디서 잘못된 걸까? 하늘 위 어디선가 남편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어디에 있고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은 어디로 간 걸까? 대답은 오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 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억울해서 분해서 외로워서. 하지만 무엇보다 허무해서 울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나를 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박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들이 내가 기억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아들은 어디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컸다. 하지만 그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컸다.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속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집까지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박 언니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 주셨다. 맞는 말이었다.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비록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는 새로운 인생. 혼자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 쉽지 않겠지만 해볼만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여보, 우리 아들은 이제 없다고 생각할게. 대신 나는 나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당신이 지켜봐줘. 그렇게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70평생의 힘이었으니까.